먼저 건강한 거래. 그리고 나이 들면 신고 못 먹는 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혹시나 내가 신걸 못 먹는다 라고 한다면은 내 건강이 좋지 않은지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날씨가 좀 시원하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오늘 내가 학원 오기 전에 부모님이랑 엄마랑 밥을 먹었거든? 근데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이제 약간 조그만 사거리가 있어. 얘 조그만 사거리. 근데 약간 골목길, 사거리 골목길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걷다가 내 가방에 있던 키링을 떨어뜨렸나 봐. 난 몰랐거든? 그래서 거길 지나가서 밥을 먹고 오면서 몰랐어. 근데 밥을 먹고 이제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여기 누가 인형 떨어뜨렸다 이러는 거야. 봤더니 뭔가 뒷모습이 낯익은 인형인 거야. 봤더니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내 건데? 이랬거든? 근데 그리고 내가 가방을 딱 봤는데 원래 내 가방 인형이 2개야. 근데 하나도 없는 거야. 둘 다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아니 이거 왜 하나밖에 없지? 막 이랬거든. 엄마가 딱 보더니 그럼 지금 못 찾은 거 하나네 이거보다 귀엽게 생겼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너 훔쳐간 거 같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안 되는데 하면서 주변에 한번 살펴봤지 한 번 더. 왠지 그냥 이름이 남아서. 근데 저쪽 골목에 뭔가 그 차가 이렇게 주차돼 있잖아. 골목에 그 차 구석에 뭔가 수상한 검은색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고 봤더니 내 이름은 까만색 고양이거든. 그래서 몇 번 하고 잡았는데 이게 원래 그 만두처럼 통통한 고양이야. 쫀득쫀득한 고양이 그런 느낌의 이만한 고양이란 말이야. 동그란 게. 근데 딱 봤는데 납작한 고양이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머리에 바퀴 자국 있는 거야. 그 고양이 인형에. 그래서 바퀴에 깔렸나 봐. 걔가 차에 깔려가지고 밀려나갔나 봐. 그래서 용케도 안 터졌더라고. 그래서 딱 가져와서 이렇게 쪼물쪼물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길래 아까 하고 나서 빨아줬어. 세제에 넣고 빨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인형이 많이 분실되는 것 같더라고. 얼마 전에는 내가 어디였더라?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가는데 라부부 알아? 라부부 인형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예쁘다고 생각하네요, 라부부가? 별로 안 예쁘잖아? 왜 위험한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 라부부를 딱 봤는데 왠지 그걸 내가 주워가면 비싸잖아. 주워가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거야, 생긴 게. 그래서 그냥 올라온 거 같어. 사람들이 하다가 말 좀 들으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키링 조심하시고 오늘따라 유민이 키링이 많이 보이네? 근데 우리 원래 숙제 안 하면 키링 뺏는 거 알지? 원래 그 강아지 키링이 좀 탐나는구나? 키링 맞나? 하나 더 있었지? 태린이도 있었고 민준이 키링 없니? 저 없어요. 아 정말 에어컨 내고 와라. 숙제를 해오면 되죠? 자 봅시다 여러분. 주제 통합적인 게 볼 건데요. 하필이면 여러분이 가장 피곤해할 시간에 가장 재미없는 단어를 지금 같이 하게 된 거야. 제가 보기에도 요 단원 이 지문이 역대 모든 시험 범위 중에서 제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흥치고 시험 범위가 이번에 엄청 어렵다고 하잖아, 시험 문제가. 근데 여기서는 어렵게 되는데 분명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보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전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고전 문법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단어는 좀 우리가 이 글쓰기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 단어를 왜 배우는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목표는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이 주제통합적 읽기가 원래 여러분 교육 개정 말고 여러분 바로 윗학년들까지만 해도 2학년 독서에 들어가는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랑 2학년이랑 똑같은 범위를 하고 있는 거야. 주제통합적 독서라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원래 2학년들이 배우던 단계라서 여러분들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 대신에 글은 조금 더 쉬운 걸로 바뀐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단어 들어가기 전에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게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주제통합이죠, 이름부터가. 자, 그러면은 주제통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주제는 몇 개니 그러면? 주제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화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다양한 글을 같이 읽어보겠다는 거야. 다양한 글을 통합해서 읽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양한 글이라는 거는 관점도 다양해야 하고요. 형식도 다양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와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형식 또는 관점을 가진 글들을 통합적으로 종합해서 읽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다는 건 우리가 요번 단원에서는 주제는 하나로 묶을 거야.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글의 관점과 갈래 형식은 여러 개로 쪼개올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설명이 목적인 것도 있을 거고 정보 전달이, 또 어떤 거는 문학일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은 설득이 목적인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여러분들이 이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진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그 주제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원은 수행평가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안 한 것 같기는 해. 여러분 뭐 독서 쓴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여러분들만의 관점을 재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제일 처음 필요한 건 뭐겠어? 그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다양한 형식에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야? 정보 전달이 필요한 거야. 정보 전달이 목표인 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시대를 반영하는 가상의 사회와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문학을 한번 봐보는 거야. 이 정보와 관련된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한 정보도 알고요. 나름대로 그것을 허구적으로 만약한 소설도 봤어. 그 다음은 뭘 봐야 되지? 내가 본격적으로 내 관점을 재구성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거야. 즉 뭐예요? 설득이 목적인 논설문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서 나는 이 사람의 이러한 점에 찬성한다 또는 이 사람이 이러한 점에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의 입장은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거를 재정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알기 위해 우리는 저 1번, 2번, 3번의 지문을 가나 다로 보고 읽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될 지문입니다. 가지문이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영상 봤나요? 봤을걸? 왜냐면 이게 영상 매체예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자, 딱 보니까 어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 즉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목적인 글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아, 그래서 얘는 정보성 글,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는 글. 그렇다는 거는 이 글 또는 이 영상에 누군가의 관점, 주장, 근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정보 전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찬성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균형 있게 제시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글에서 누군가의 편을 들어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으로부터 어긋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하는 건요. 요 글은 사실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요게 지금 개정 이후에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2학년 독서에서는 영상 매체 같은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그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개정부터는 영상 매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매체의 다양성까지 같이 언급하게 된다는 걸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22년 개정부터는 매체라는 영역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체도 잘 봐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장면씩 나눠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제일 첫 번째
번째라는 거는 장면 1번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즉 영상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청을 지속하게 하려면은 영상은 반드시 어때? 앞부분이 무조건 재밌어야 되지. 여러분이 만약에 밥 먹으려고 딱 유튜브를 켰는데 앞부분이 재미가 없어. 그럼 봐봐? 절대 안 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나 보는 영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요, 사람들이 최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게 하려면 앞부분이 필연적으로 재밌어야만 해. 그리고 독자의 흥미를 끌기에,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장면 1번 한번 볼게요.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말하는 번역기, 맞춤형 정보나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의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의 예시를 담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장면 1은요, 시작 부분에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를 먼저 들고 있는 거야. 누구나 쉽게, 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거죠. 독자, 또는 시청자죠.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겁니다. 나도 이거 써봤는데, 나도 이런 알고리즘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감을 최대한 높여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단순히 나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시를 어떻게 하면 되지는, 이 예시를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이거 아니?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모르게 시청자가 대답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답을 유도하면서 집중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거죠. 흥미를 더욱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질문 형식을 통해서 시청자 또는 독자의 흥미를 높인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첫 줄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예시를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독자의 공감, 관심, 흥미, 호기심 등을 끌어올리고 있다, 환기하고 있다, 이런 말 전부 많은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혁신의 도구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 수많은 추천 알고리즘은 모두 인공지능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대.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답까지 지금 이미 이 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말해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 질문 형식이 있고요. 이 뒤에 답이 나오면은 그 답이 바로 뭐예요? 이 글 전체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단순히 이 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비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고 이어서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 문답 하나가 이 질문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인공지능이었지. 인공지능이 바로 뭐야? 이 글 전체의 핵심이 되는 거고, 이 글은 지금 주제통합적 읽기의 한 지문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번 단원 전체의 핵심 소재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제 장면 2번으로 갑니다. 우리 이제 흥미를 끌 만큼은 끌었고 이제 슬슬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봐야겠죠. 장면 2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청중한테 질문을 던지기를 해요. 왜냐면 이 영상이라는 건 집중력이 되게 짧아.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계속 질문을 해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질문하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핵심 소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핵심 소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뭐해? 청중의 대답을 유도하면서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나도 모르게 나 인공지능 아는데 이런 거 써놨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등장하게 되죠. 이 답은요 뭐예요?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는데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을
기술을 가리키는 말이래. 그래서 핵심 소재에 대한 질문으로 흥미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핵심으로 이어지는 거다. 즉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핵심에 대해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존 메카시는 인공지능을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즉 정의와 개념이 모두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세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이 없어지는 거야. 장면 3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지금 흥미를 끌 만큼 끌었으니까 이 뒤부터는 진짜 이 설명식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볼게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이렇게 시작하네. 이게 바로 이 장면의 핵심. 기계가 직접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내는 머신러닝과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인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대. 아, 그럼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뭐다? 일단 머신러닝, 그리고 그 머신러닝 중에 하나인 딥러닝, 이 두 가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미리 입력된 명령문이 없어도 기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이래. 즉,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은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장면 3에서는 장면 2에 이어서, 장면 2는 왜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요것들의 특성 또는 작동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 기술로 출발하게 됩니다. 핵심 소재에 대한 핵심 기술인 거죠. 그 기술 첫 번째는 뭐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인 겁니다. 그죠? 핵심 기술은 머신러닝이고요. 자, 이 머신러닝의 하위에 있는 분야가 뭐래?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면 3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해두고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는 거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어려워 보이는 개념을 두 가지나 제시했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설명하고 나머지 설명 안 할 가능성이 있겠어, 없겠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된 나머지 하나는 100%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장면의 핵심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비문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뭐야? 딥러닝은 보나마나 다음 장면에서 뭐 할 거다? 그 개념을 알려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장면 4가 바로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죠. 장면 4가 여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장면 4로 갑시다. 딥러닝은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류하는 능력을 습득하여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기술, 개념 나와 있는 거죠. 단순히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학습하게 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개념과 특징 같은 것들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글은 여기서 끝이야.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이. 근데 사실은 한 1년, 2년 전까지 엄청 유행하던 시험 범위 중에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구분하는 비문학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어렵게 낼 거고 또 여기서도 어려운 문제를 낼 거다라고 한다면 그 지문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문을 추가적으로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장면 5번입니다. 그렇다면 전환할 거죠. 인공지능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다시 한번 뭐야? 장면 5에서 또 집중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고 있네. 왜? 솔직히 이거는 개인의 생각인데 누가 기술적인 얘기했으면 쟤는 졸려. 이때부터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흥미 끌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이라고 화제 한번
번 전환할 거고요. 기술적인 대상 안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흥미를 끌기 위해 질문을 또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야?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질문인 거지.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흥미를 높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바로 발전 과정,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면 5는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 대한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대?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데 그쳤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때?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어때? 현재에는 창작까지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이 발전 과정이 3단계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반복 업무, 두 번째는 복잡한 의사결정, 세 번째는 창작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뭐 그림 그려줘, 목적 이런 거 막 하잖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마지막이죠. 이러한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건 뭐야?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 해킹,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건 부정적인 측면인 거지. 그럼 이 글은 지금 긍정과 부정 둘 중에 하나의 편을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어요. 공평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둘 다 있다라고 언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영화나 소설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양극단을 묘사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대. 유토피아는 뭐야? 이상이야. 완벽한 이상세계. 디스토피아는 뭐예요? 절망적인 미래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발전한 미래를 유토피아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를 디스토피아라고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 중 누구의 편을 들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고 상반된 두 관점을 제시하는 거에 그치는 거야. 어느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는 게 바로 정보 전달이 목적인 글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면 6으로 갑니다. 이걸 들으면 다시 한번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있는 미래, 이건 당연히 유토피아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또 반대로 인공지능이 있는 미래, 이건 당연히 디스토피아지라고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로 나와?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로도 반영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단순히 그냥 제시만 하고 멈췄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정보 전달성 글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반된 입장을 제시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는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이게 정보 전달성 글의 특징입니다. 끝입니다. 나쁘지 않죠? 자,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걸 할게요. 서유기 작가의 저건 사람도 아니고 나봅시다. 저건 사람도죠?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자, 요 작품은 일단 확실한 건 뭐야? 영상매체 아니에요. 글입니다. 그럼 갈래가 뭐이더라 이거? 문학이고 그 중에서도 현대 소설이고 그 중에서도 미래를 그리는 기술로 인한 미래를 그리는 공상과학 소설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번 사람도 아니다는 문학이야.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현대 소설이라는 문학이고요. 그리고 또 무슨 특징? SF 문학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SF 문학이 왜 중요하냐? 그번에 순특강 개념화 정식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9편에 나왔어요. SF가. 그래서 혹시 몰라요.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어렵게 될지 모르겠지만 SF라는 개념은 이미 이번 9월 평가원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수준의 교과서 있죠. 비상강 말고 똑같은 출판사에 나온 비상박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는 SF 소설이 아예 소설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SF와 관련된 지문, 독서 같은 것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SF, 즉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미래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매우 밀접한 연관도 있을 거고요. 앞에 가지문에서 이야기했던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에 대한 이야기 역시 여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봐봐. 현대소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틀이 있다는 뜻이야. 소설의 기본 틀이 뭐야? 소설의 3요소지. 소설의 3요소가 뭐니? 여기 다 문학개념 수업 들은 사람들밖에 없네. 소설의 3요소가 뭐니? 문체, 맞아. 제일 마지막 문체. 주제, 맞아. 하나 넘었어. 뭐 있지? 주제가 있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뭘 짜야 되지? 구성. 그래서 주제 구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처음으로 답이 다 나왔어요. 오늘 힘든 거가 마지막인데. 자, 그래서 봅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와 그리고 구성과 문체를 모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구성은 그냥 구성하고 멈추면 안 되죠. 구성도 마찬가지로 3요소가 있어요. 구성의 3요소가 뭐지 얘들아? 뭐니? 구성의 3요소가 뭐야? 일단은 인물이 있어야 되고 인물 간의 갈등이 사건으로 나와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배경이 제시돼야 되죠. 그래서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인물과 사건과 배경. 이때 배경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시대도 시간이라고 일단은 포함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지문으로 들어갈 거야. 작품으로 들어갈 건데 이 작품은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가 있는 작품이죠. 앞부분의 줄거리 왜 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즉 앞부분의 줄거리는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 읽으시면서 여러분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파악하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갑시다. 나는 홀로 아이를 기르며 회사를 다니느라 바쁘게 살고 있다. 자, 첫 번째 인물 누구야? 나라는 사람이야. 자, 인물이 누가 있어? 나가 있어. 자, 나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1인칭이 등장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작품은 무조건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아니면은 관찰자가 돼야 돼. 일단은 1인칭으로 시작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나는 늘 필요한 자신과 색이 있는 후배 구, 활기차고 능력도 뛰어난 홍을 비교하면 열등감을 느낀 데도 누가 나와? 구랑 홍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인원 감축이 예고되자 위기감을 느낀 나는 로봇 도우미를 이용하기로 한다. 즉 회사가 못하는 사람 자르겠다라고 하니까 슬슬 위기가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집안일과 회사 일을 다 하다 보니까 회사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또 나와 똑같이 생긴 로봇 도우미 트윈 사이보그라는 게 생긴대. 아, 그럼 뭐야? 하나 더 있네. 인물까지는 아니지만 추가해야겠지. 트윈 사이보그라는 거. 나를 똑같이 복제하는 거야. 알겠죠? 육아와 가사를 완벽히 해내네.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나는 회사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트윈 사이보그가 등장하면서 인원 감축이라는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게 일단은 나의 목표였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은 일단은 사건의 시작은 뭐겠어요? 뭘 쓰는 거? 트윈 사이보그를 쓰면서부터가 사건이 시작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글의 배경은 언제니? 시간으로 봤을 때 언제인 것 같아? 대충 그게 과거, 현재, 미래로 봐봐. 언제 같아?
적어도 현재는 아닌 것 같아. 현재 트윈 사이버가 어딨어, 그치? 미래 얘기야. 그래서 시간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이고요. 공간은 그냥 크게 보는 거야. 공간은 우리나라 같이. 미래의 우리나라, 한국인 거야. 미래의 한국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일어나는 트윈 사이버와 관련된 사건을 1인칭 주인공인과 같은 자가 누가 봐도 지금 주인공에 대한 내 얘기밖에 안 하지. 주인공이네, 그치? 1인칭 주인공이 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인칭 주인공이다. 관찰자가 아닌 이유를 보겠어. 지금 앞부분 줄거리인데 내가 관찰하는 사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가 보기는 어려운 거야. 그죠? 1인칭 관찰자에서 서술자인 내가 관찰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 근데 그 주인공 위가 앞부분의 줄거리에 안 나올 리가 없어. 관찰자 시점이라면. 근데 안 나온 걸 보니까 뭐야? 내가 곧 주인공이구나. 내가 내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내가 내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나의 내면이나 심리는 무조건 다 직접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남의 심리는, 남의 내면은 언급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추측만 가능한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 대사를 통해서 추측만 가능한 상태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묘사만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괜찮아? 너무 졸려요. 서서 들으세요, 뒤에 가서. 그래서 이게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문학면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몸살이라도 걸려줬으면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는 때가 있대. 그러니까 각자의 일은 그 타이밍이 있다는 뜻이죠. 내 인생이 그런 절묘한 타이밍과 극적으로 불화하는데 그럼 내 인생은 타이밍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몸살에 걸렸으면 할 때는 절대 안 걸리고요. 절대 아프면 안 될 때 무조건 걸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아이디어 회의와 업무 분담이 있는 날 뻗어버릴 줄은 몰랐다. 자, 그럼 아이디어 회의와 업무 분담이 있는 날은 중요한 날이야 안 중요한 날이야? 중요한 날. 절대 아프면 안 되는 날인 거야. 몇 번은 거지니까. 자, L그룹은 우리 회사의 VIP 올리인데다가 그 홈페이지에 리뉴얼 작업 결과에 따라 팀이 통합될 때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에 꼭 참석해야만 했다. 다른 말로 뭐야? 내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돈을 못 벌고 애를 못 키우게 되겠네. 하지만 가야 한다는 마음과 달리 몸은 불덩이고 팔다리는 반쯤 녹은 엿가락처럼 늘어져서 수습이 안 됐다. 지금 비유를 사용해서 본인의 안 좋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비유 사용한 거 확인. 다 죽어가는 모습을 듣고도 보면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아프단 말이에요 하면서 혀를 찼대. 공감 안 해주는 거죠.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출근을 하는 말은 눈물이 핑크 같대. 서운한 거죠. 몸이 아픈데 어쨌든 출근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 다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즉 내가 나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다는 뜻이죠. 트윈사이 보고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 보내는 건 아무래도 깨름칙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대. 왜냐면 그 나는 진짜 나야 아니야? 진짜 내가 아니니까 내가 들키면 나한테 분명 큰 위험에 닥칠 거기 때문이에요.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능력 있는 사업가와 연예인들을 사용한다는데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면이지 지금 이거. 업체에 전화를 걸고 주문을 넣으면서도 고열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덜덜 떨었대. 왜 불안해 이거? 왜 불안한 거야? 사이보가 들킬까봐. 내가 나 대신에 사이버그를 보낸다고 들킬까봐 불안한 거죠. 자, 약을 먹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동안 꿈속에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이보그는 팔다리가 부러진 채 사무실 밖에 버려졌고 즉 사이보그인 걸 들킨 거지.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다. 자, 얘들아, 꿈은 왜 꾸는 거니? 꿈 왜 꾸는 거야?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잖아. 그럼 내가 무의식 중에 걱정하는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꿈으로 나와. 그럼 이 주인공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뭔 거야? 본인이 경제권이 없어져서 아이를 전 남편한테 뺏기는 게 가장 큰 걱정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 집안일과 회사 일을 다 잘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도 꿈에 트라우마 같은 거 좀 있지 않아요? 반복되는 꿈 같은 거 있지 않아?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한 2년만 지나고 수능을 보잖아. 그게 그럼 필연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될 거야. 필연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도 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나도 수능을 한 번 더 봤잖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는 안 그렇지 않았는데 트라우마였나 봐. 그래서 나는 불과 작년까지 대학을 다 졸업하고 석사까지 졸업을 했는데 작년까지도 나는 수능 보는 꿈을 꿨어. 심지어 어떤 꿈이냐면은 내가 잘하는 국어, 영어, 한국 이런 거는 꿈에도 안 나. 그럼 뭐가 나와? 무조건 수학. 무조건 수학이 나오는 거야 꿈에. 내가 수능을 보러 당장 가야 돼. 근데 나는 수학을 안 한 지 오래됐잖아, 그치? 머릿속에 남아있는 수학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못한 채로 수학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꿈을 주기적으로 꿨어요. 불과 작년까지. 나는 대학 석사까지 했는데도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꿈이 생길 거야. 이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들은 본능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힌치포크 주말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아빠랑 싸우는 꿈을 그렇게 꾼대. 싸우는데 크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 극복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덮어야 돼요. 더 큰 트라우마를 덮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다음날 출근했대. 이 다음날 출근한 건 누구야? 나 아직 진짜 나야. 그럼 그 전날 출근한 건 누구야? 사이보그야. 다음날 출근하자 홍이 나를 자료실로 불렀다. 호출된 순간부터 홍이 입을 열 때까지 온몸에서 식은 땀이 솟아났다. 왜겠어? 들켰을까? 어제 내가 사이보그를 보내게 들켰을까봐 그런 거야. 긴장이죠. 메인 페이지 맡길 테니까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해봐요. 평소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참여하면 좋잖아. 이건 누구 태도야 지금? 적극적인 태도는 사이보그의 태도인 거야. 어제 사이보그 팀장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는 거죠. 꼭 인원 감축이라는 극약 처방이 있어야만 실력 발휘할 거예요. 이번에 L그룹 건 기대할게요. 즉 사이보그 팀장이 멋지게 회의를 끝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혹의 그윽한 눈길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중대한 회의라 잘못하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주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내라거나 실력을 발휘하는 내용은 없었다. 자, 이 주문은 누구한테 한 주문이야? 내가 사이보그를 회사에 보내면서 하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회의고 이 회의로 잘못하면 나 잘려. 그러니까 제발 잘리지 않게 해줘라고 주문을 넣은 거야. GPT에 프롬프트를 넣은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야? 얘가 멋지게 회의를 끝내고 온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없었다? 어떤 내용이 없었던 거야? 아이디어 내라, 실력을 발휘해라 이런 말은 없었는데 알아서 그냥 그만큼 해주고 온 거죠. 왜냐면 잘릴지도 모르니까. 자, 업체로부터 어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았다. 무슨 업체? 사이보그를 파견해준 업체. 그래서 단순한 기가 아니라 분신이라는 겁니다. 즉 뭐야? 인공지능 사이보그는 기계가 아니고 나의 분신, 즉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라는 걸 알려줘. 즉 대체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담당자의 목소리를 자신감에 넘쳤다. 지금 따옴표 없이 담당자의 말 인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나는 메인 페이지를 따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다. 나는 기쁨보다 지금은 일단 안도, 다행이란 마음이 먼저인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 긴장감에서 안도로 바뀐 상황인 거야. 자, 어제 회의의 여파인지 사무실은 술렁거렸다. 어제 했던 인원 감축 회의인 거죠. 홍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나의 활약에 놀란 눈치였다. 정확히는 나의 활약이 아니고 누구의 활약? 나의 사이보그의 활약인 거죠. 이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것이 사이보그가 홍의 신임을 얻어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대.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사이보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내가 도저히 표현해낼 자신이 없다는 데 있었다. 즉 인간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모두가 기대하는 사이보그의 아이디어를 버리고 자신의 쉬운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그건 내가 내놓은 의견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었다. 당연하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가능한 이유밖에 없는 거야? 그냥 사이보그가 해줄 걸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트윈 사이보그를 파견한
로봇 도우미의 세계뿐이었다. 담당자는 이 웹 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대. 즉, 나 대신에 누가 간다? 회사에 이제 사이보그가 간다. 즉, 회사에서의 사회적인 나를 사이보그가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된다는 뜻인 거죠. 일단 회사에서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마찬가지로 따옴표 없이 직접 입력한 거네. 담당자가 보낸 메일 속의 문장은 담담했다. 그렇다는 건 뭐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게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담담하다라는 거에서. 그렇죠?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은 내 몫이 됐다. 원래 누구의 일이었어? 원래는 사이보그의 일이었어. 근데 이제 사이보그가 회사에 가면서 가사 노동은 내일 될 거야.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어서 사이보그와 교대했다. 웹 구축률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도 수준급이라 사이보그가요.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였다. 즉, 걔가 일을 하면 내가 안 잘린다라는 건 걔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을 한다기보다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이보그가 얼마나 해왔는지를 보는 거야.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다른 말로 하면 사이보그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졌어. 즉, 사이보그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점점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만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동안은 사이보그가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다. 즉, 완전히 대체된 거야, 인공지능으로. 예상치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대. 왜? 인공지능이 대신 일을 하니까 난 쉴 수 있는 거야. 묘하게 공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때? 내 기분은 걔 때문에 공허하고 불안해지게 되는 거야. 여유가 생기면, 즉 인공지능이라는 일에 실패하고 나면은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 즉 재혼 준비, 재혼할 정도로 친해지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거죠.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가하지도 않았고요.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대.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사, 집안일에 매여왔다라는 거죠. 즉, 집안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거야.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싱크대 밑에서는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다.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없어. 저번에 해준 그거 누가 해준 거야? 사이보그가 해준 거야. 사이보그가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거지. 즉, 나는 어때? 회사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인공지능에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좋은 점이라고는 월차쓰지 않는 데도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일은 생산적인 일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지금 생산적인 일은 누가 나하고 있어?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거야. 즉, 인간이 본인의 작업량을 뽐낼 수 있는, 즉 인간의 생산적인 업무, 사회적인 업무는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고 인간이 그냥 의미 없는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비유적. 내가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의 기분이라는 뜻이에요. 회사에 복직할 날만을 기다렸다. 즉, 프로젝트가 끝나는 열흘 뒤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다는 애들더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다. 이제 드디어 대체를 끝낼 수 있겠네.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단문자 대신에 바꾼 헤어스타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냈다.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콧노래는 절로 나왔다. 드디어 가사에서 벗어나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기쁜 거죠. 아침 내내 흥얼거리던 노래,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기분이겠지.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뚝 끊어졌대. 그럼 이 수정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근데 나는 인공지능이 한 작업물을 수정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때 내가 해내기 어려운 일을 부탁드리기 때문에 기분 다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전 중에 가능하죠. 홍이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가져왔다. 그것을 불러 교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다. 직접 할 수밖에 없었다. 즉,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그럼 어때? 내가 인공지능보다 일을 못한다는 사실이 당연히 여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결과물을 본 홍이 얼굴에 굳어졌다. 이거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 정보가 더 안 좋아. 수정보는 누구 거? 인공지능 거. 수정보는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내 작업물이 인공지능의 작업물보다 안 좋다는 거야. 오늘은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그럼 이때 자기답게는 뭐야? 진짜 내가 아니고 사이보그답게 이런 뜻인 거잖아. 그죠? 내가 고개를 숙이자 콩이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맞췄다.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그 말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내려오라는 은밀한 주문을 받았대. 즉 내가 지금 인공지능한테 능력상으로 밀리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야.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창이 떴다. 구렸다.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이러는 게 웬일이야? 실수를 따고. 이 말은 무슨 말? 그동안 실수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즉, 인공지능 사이보고는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요 문장은 구의 그런 메신저를 인용부, 그러니까 따옴표 없이 인용하고 있는 장면인 거고요. 빈정거리는 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홍익이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해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뭐야? 사람들이 변한 거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죠. 구와 홍에 대한 혼담으로 침묵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피했대. 왜? 옛날에는 구랑 홍이랑 응 데리고 나를 그때만 깠잖아. 근데 얘가 이제 구랑 홍이랑 친하게 지금 내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를 피하는 거죠.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를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대. 즉 정말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한 거고요. 나는 인공지능의 힘으로 인원 감축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었던 거야. 더욱 죄책감이 들겠죠. 빈정거려주는 구가 오히려 고맙대. 왜냐면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 후 오늘 좀 이상하네 라는 말을 몇 번을 거듭했대.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는 뻔하다. 완벽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이게 바로 뭐야? 내 사이보가 받았을 평가거야. 열흘 동안.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 활약했을 거다. 이 업체는 무슨 업체? 사이보그를 파견해준 업체인 거야. 몇 년 동안 일해온 곳이고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그러니까 사이보가 나 대신에 일을 한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와해, 무너진 기분이었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즉, 걔네가 나와 거리감을 느끼니까 그 몇 년 동안의 관계가 열흘 만에 무너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게 막막했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다. 즉, 누구를 원한다? 사이보그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인공지능이 나를 완전히 대체해버린 이후로부터 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나라는 1인칭 주인공이 회사 인원 감축 때문에 트윈 사이보그를 고용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인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뭐랑 갈등하니? 나는 나랑 갈등하는 거야. 그치? 나는 어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해 불만족해? 불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어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불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상황에 대한 불만족은 뭐예요?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뭘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갈등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 내적 갈등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적 갈등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때 이 갈등의 핵심은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체성 혼란으로 가셔야 돼. 인간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과연 나는 내 그동안 쌓아온 나의 사회적 정체성이 열흘 만에 인공지능이 위로 대체되는 걸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주제는 뭘까요, 이거?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 일단 어때? 로봇이야. 무슨 로봇? 인간보다 우월한 로봇이 등장해서 누구에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다루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때 영향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가지문을 중심으로 볼 때요, 가지문 기준으로 얘는 지금 여기야 밑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공지능에게 과하게 의존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주제를 완전하게 대체하게 되는 그 미래 사회가 어떻다? 사실은 디스토피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현실 비판적인 작품, 즉 이 인공지능의 인식에 대해서 세모한 작품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쉬었다가 우리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에 가셔서 쉬었다가 다지문 되게 짧아요. 지금 없지만 짧아요. 이 짧은 글까지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다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사유와 성찰의 힘. 이거 한번 봅시다. 전병근 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될까요? 네. 숙제 못한 사람 숙제 하시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길어? 정착이 길어. 자, 봅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보나마나 이 사람은 사유와 성찰에 대한 걸 강조하겠구나. 사유와 성찰의 중요성을 좀 설득하려고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은요, 명확합니다. 이건 애초에 목적이 설득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설득이 목적인 설득하는 글 다른 말로 하면은 논설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득을 목적으로 해서 논설문을 쓴다는 건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가 명확하다라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 근거, 이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기본이죠. 왜냐면 우리는 1학기 때 이미 논증하는 글쓰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당연히 논설문이니까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하겠죠. 자, 서론, 앞부분 듣기는 똑같아. 다 똑같아. 정보성 글이든 설득 목적의 글이든 둘 다 시작은 무조건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설문의 서론 역시 어떻게 해야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쓰여지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서론에 어떤 내용이 독자의 흥미를 끌게끔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서론부터 할게요. 영국 작가인 이엔 포스트의 소설 기계는 멈춘다는 인간의 기계 의존이 가져올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이다. 자, 시작부터 일단은 어떤 유명한 작품 하나를 끌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주장, 근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가볍게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끌어오면서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여기서 기계는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글을 쓴다. 1909년이야. 심지어 이때면은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100년도 넘은 시기예요. 그때 발표된 이 단편 소설에는 이미 지금의 인터넷이며 전자우편, 화상회의, 태블릿, 온라인 대중강의, 대면 접촉 기피 현상들이 예언처럼 묘사되어 있다. 즉 아주 오래전에 발표된 소설이지만 여전히 어때? 현대사회의 모습을 잘 예측해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글은 서론에 어떠한 소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기계는 멈춘다라는 소설을 이야기해. 그러면서 뭐해요? 독자의 흥미를 자극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 나오는 인터넷 이런 것들, 전자우편 이런 것들을 쓰면서 어떤 이 소설을 통한 나름의 공통점들, 지금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독자의 공감이나 흥미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작중 인물, 다른 말로 하면 소설 기계는 멈춘다의 인물이죠. 이런 말을 한다. 직접 인용이에요. 기계는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 만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즉, 기계가 없으면 인간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모든 것을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기계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곳에서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기계에 의존하지만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른대. 그러니까 기계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공부를 안 한 거야. 다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계요 라고 외친다. 마치 GPT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모습 같은 거죠.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매년 지날수록 기계의 효율성은 높아졌고 인간의 지능은 줄어들어 기계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기계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인간은 점점 더 기계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인간은 한없이 안락한 말을 추구한다는 서서히 퇴보인데 인간은 점점 퇴화해요. 기계만이 진보하게 된다. 그럼 점점 더 어떻게 돼? 퇴보한 인간은 진보한 기계에게 더욱더 많이 의존하게 되겠죠. 점점 더 악순환이 심해지는 거야. 소설은 기계가 작동을 멈춰. 그럼 어떻게 돼? 의존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러면서 멸망하면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 자, 엔딩 어때요? 누가 봐도 세드 엔딩. 그래서 기계에 대한 과한 의존이 불러일으킨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거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야? 기계에 의존하면 필연적으로 멸망이 온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흥미로운 내용을 가져오는 동시에 또 주장하고자 하는 바, 기계의 의존이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에 대한 과한 의존,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경고하는 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존에서 벗어나야겠지. 그치? 이건 뭐야? 이걸 경고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사람들의 문제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문제점이야. 자, 그런데 모든 문제점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돼. 그럼 그 해결이 뭔 거야?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뭐다? 본론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갈게요. 자, 인공지능 전문가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누가 봐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사람이죠. 이름은 솔직히 처음 들어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전문가의 교술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소설에서 두 가지 교훈을 이끌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문명을 경영하는 일을 기계에게 넘겨주면서 스스로 경영하는 능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야. 두 번째, 다음 세대는 그런 능력을 배울 동기마저 잃을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더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모든 능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네.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면 문명을 잃은 인류가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문명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고 다음 세대는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더 중대한 교훈은 기계에 의존하는 대가로 인간이 자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뭐야? 이 사람은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는 역설한다. 역설이 뭐니? 그게 문학개념에서의 역설이에요. 근데 논설문에서의 역설은 힘 역자야. 강하게 주장한다는 뜻이야. 문학에서의 역자는 그 거꾸로 역자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역설은 강하게 주장한다는 뜻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율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뜻으로 쓰인다고 해도 인간이 자율성을 상실한
않는다면 최선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최선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 그만큼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 오늘날 인간은 갈수록 빠른 속도로 자동화하는 기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쉽고 빠르고 편리한 것을 선호한 나머지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 숙고하고 판단해서 행사해야 할 결정권까지 하나둘 기계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바로 뭐예요? 작가의 문제 제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야. 의문형 종결어미 또는 의문형 이런 말을 통해서 뭐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를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선택들을 무심코 알고리즘 추천에 의존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수고마저 기계에 맡겼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의존하는 수동적 소비자의 삶밖에 없대. 그럼 이 삶은 좋은 삶이야, 나쁜 삶이야? 나쁜 삶이야, 그렇지? 수동적 소비자의 삶은 나쁜 삶이야. 그럼 뭐가 좋은 삶이야?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숙고하는 삶이 좋은 삶인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첫 번째 누가 나와? 영향력 있는 사람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율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어. 그 다음은 뭐야? 그 사람의 말을 기반으로 작가가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스스로 숙고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놀라운 거는 이 글은요, GPT가 나오기 전의 글이에요. 근데 마치 모습이 GPT에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모습 같죠? 자, 그 다음 결론입니다. 자, 그럼 결론 들어가기 전에 본론 한번 정리해볼까? 자, 본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본론에서 누가 등장을 해? 스튜어트 러셀 교수라는 어떤 인공지능 전문가가 등장해. 그럼 굉장히 어때요? 신빙성 있는 출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위에 나왔던 이 소설의 교훈 두 가지야. 그치? 교훈 두 가지. 무슨 교훈? 이 소설에서 나오는 교훈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강조해? 인간의 자율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거를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끌고 들어오면서 작가가 또 뭘 얘기해? 우리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율성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뭘 한다? 문제 제기를 한다.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방식은 뭐예요? 질문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즉 독자에게 스스로 대답을 유도하는 거죠. 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인문학이 싹 트던 시기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하는데, 인문학은 뭐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철학 같은 것들 우리 인문학이라고 하잖아. 그치? 2400년 전 기원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가 봐도 우리 다 아는 사람이지. 그만큼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인간의 철학적 사고 능력을 신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판단을 했대요. 즉 인간은 뭐 해야 한다? 철학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인간에게는 지성에 걸맞은 삶이 최선이자 가장 즐거운 삶이다. 지성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인간적이기 때문이래. 즉 사람들은 뭐 해야 한다? 지성, 생각을 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지혜죠. 그래서 인간만의 특권인 지혜를 추구하는 주체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뭐 해야 돼?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와 주체성을 강조
강조한 사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작가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오래전 철학자, 다른 말로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죠. 이야기한 것처럼 사유하고 성찰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인공지능에게 주도권과 통제력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소중히 열고 키워가야 할 것은 인간 특유의 성찰의 힘이라는 이 주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그래서 결론은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뭐하고 있다? 인용하고 있다. 자, 인용하면서 무엇을 강조한다? 인용하면서 지혜를 강조하고요. 성찰을 강조하고요. 사유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뭘 해야 돼? 다시 한번 주체성을 강조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아, 이 사람은요 인공지능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즉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뭐한다?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 역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아무도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누구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유명한 인공지능 전문가의 말을 끌어오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이 사람도 그렇게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런 전문가들도 내 말이 맞다고 하잖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유와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을 때의 미래는 유토피아인 거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의 미래는 뭐야? 기계는 멈춘다 같은 디스토피아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세 개나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요 학습활동 나올 겁니다. 학습활동 어디를 하시면 되냐면요 이해 목표 2개 하시면 되겠다. 그렇지? 1번 2개 하시면 되겠다. 2페이지 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냐면은 은호가 찾아 읽은 글의 이름 전까지 하시면 돼요. 알겠죠? 2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시간 10분 정도 드릴 거고요. 8시 한 반에 한번 맞춰볼게요. 쭉